왜 선생님 보기가 기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재수 안 듣는 친구들은. 자, 우리가 수능 문학이라는 작품은 여러분이 언제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시험이 되고 어떠한 논리성을 갖추려면 50만 학생이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보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작품일지라도 보기의 기준이 X라고 바뀌었으면 X로만 여러분 접근할 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철저히 객관적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더라도 보기를 제발 구조화하세요. 이 보기도 한편의 짧은 비문학 논리적인 글이에요. 이거를 구조화하는 연습을 하면 답이 금방 보입니다. 보세요.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의 하늘의 위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사대부들은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선의 사대부들이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자연 속에 녹아 들어간 거다. 자연 속에 구현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 중 대부분은 이 자연의 미를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이치니까 이거를 관념적인 미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관념적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관념적 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한 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 편이 나왔단 말은 파트란 말이에요. 비문학 논리상. 그럼 파트가 나왔다면 앞에 이 내용들과 반대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 관동별국의 작가는 그럼 이 작품이잖아요. 그럼 이 관동별국을 봤을 때 이 문제는 이 이제 논리로 봐라 이런 얘기요. 요 파트 이후로 봐라예요. 한편 관동별국의 저자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러면 하늘의 이치가 아니고 현실에서 발견한 거예요. 현실에서 발견해서 자연 현실이다. 그래서 관념미가 아니고 사실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논리가. 그들과의 차별성. 그러니까 앞에 기존의 사대부들과 다르잖아요. 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성이죠.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인 인간상을 모색했다. 그러면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동별국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연을 통해서 사회적 하늘의 이치가 아니고 사회 현실이잖아요. 사회 현실. 사회적 책무를 떠올렸고 3. 자, 그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인 인간이지 하늘이 아니고 이상적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찾아낸 거예요. 자연을 현실로 보는 건가 아니면 하늘의 이치인 관념적으로 보는 건가 라는 거죠. 그러면 혈망봉을 천만 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은 존재로 보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굽히지 않는 존재 그러면 지조잖아요. 그러면 이상적 인간상이고 작가가 지향하는 인간상이 될 거 아니에요. 굽히지 않는다, 굽히지 않는 존재 인간. 그럼 이게 딱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개심때에서 더 기운 흩어내어야 인거를 만들겠다는 의지. 내가 뭔가를 화자가 만들겠다는 의지는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 당연하겠죠.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게 모르겠지만 더 기운 흩어내어 몰라. 인걸이라는 건 뭐 좋은 인재 똑같죠.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이런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이게 사회적 책무죠. 중량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의 영향을 받는다. 말하면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말이 안 맞죠? 이 말이 되려면 무조건 뭡니까?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를 반영한 건 사대부고 이런 하늘의 이치가 반영됐다는 것과 반대로 인간사의 영향을 받은 게 자연이라는 건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실을 반영된 자연 속에서 현실을 찾아냈는데 그 인간사회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됐다는 건 연결되지 않죠. 오히려 무조건 하늘의 이치와 자연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기존의 다른 사대부들이고 이 작가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거죠.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보시면 다시 보세요. 여기서 자,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본 건 기존 사대부들이야. 그 중에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간접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해서 이 현실에서 현실을 보면 자연미가 다 현실이 얘기지 사실 몇 개 묘사했지. 그러니까 자연의 하늘의 위치 반영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너무 쉽게 딴 얘기하고 있네. 하늘의 위치를 여기다 갖다 연결시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배와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현실이잖아요. 실이나 배와 같은 현실에 있는 것들을 사실감으로.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상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간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 차별성. 됐죠, 뭐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는 다 우리가 직접 지문으로 안 가도 여기에 관달병의 특징에서 벗어난 것을 예를 끌고 온 답으로 쉽게 딱 0.5초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 문학은 보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기가 있는지 봅시다. 그럼 보기 보세요. 42번. 보기를 통해서 역시 관계 잡아보세요. 일반적으로 영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소설이네요. 전기성 영소설. 여기 정이란 말은 없지만 영소설이죠. 여기서는 자, 당연히 고난을 겪게 되고 조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병서나 무기를 통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해력입니다. 일반적. 그럼 일반적이라고 나오는 순간 게임 끝났어요. 이 소설은 그러면 전우치는 일반적이지 않은 걸 다루고 있네 라는 거죠. 빠트 하면서.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계속 여기로 갑니다. 아직 빠트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공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로. 근데 빠트 나오겠죠. 이제 일반적 때문에 빠트. 그러면 아직도 안 나왔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합니다. 자,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소설과 전우치준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그러면 일반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전형적인 것과 다른지 찾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럼 보세요. 자,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영소설과 비슷하네요. 됐네요. 됐죠? 왜? 아까 봤더니 이거 술법 같이 보란 말이죠. 두 개를.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소설과 비슷해요. 만약에 뭐 한다면 아직 모르죠.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지는 모르죠. 했다면은 비슷한 거죠. 근데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는 아까 보기에 있었잖아요.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의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일반적인 영소설과는 달라요. 그럼 둘을 봤을 때 둘이 성격이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야 되겠네요. 왜? 자, 충을 다한다는 것은 임금에게 충을 당하는 거죠. 근데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한테 나아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의 답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하는 거를 다른 선택지가 보장해 주는지 한번 가봅시다.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소설과는 달라요. 그러면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네요. Why? 충이라면 나라를 구하는 건데 오히려 나라의 재산을 빼앗고 있네요. 됐죠? 그러면 3번 학생 3과 4 때문에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라의 재산을 오히려 취하려는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영웅인데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재산을 빼앗아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답은 2번. 전우치가 재산을 흩어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요소와는 달라요. 그렇지. 어쨌든 전우치가 나쁜 건 아니죠. 소설에서 나오는 주인공 얘가 굿맨이잖아요. 그러면 굿맨인데 얘는 임금한테 충하지 않고 오히려 논리상 뭐가 된 거야? 임금 나라의 재산을 빼앗아서 받더니 얘가 굿맨이 되려면 오히려 노복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산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소설이라면서요. 이런 구조라는 걸 벌써 여러분이 감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2번으로 끝났고 전체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좀 풀 수 있을 거예요. 보세요. 나무의 수사학의 화자는 잘 정리하세요. 도심 속의 가로수를 관찰하며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확 됐네요. 산업화 도시화를 비판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는 화자가 구조를 그리세요. 가로수를 보고 있네요. 근데 가로수가 어디에 있냐면 도시 속에 있는 가로수네요. 이 가로수를 통해서 도심을 비판하네요. 도시화를. 왜? 나오겠죠.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이런 나무들조차도 비판하는 이유 1, 전부 다 도구로 보고 있어. 이렇게.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근데 이 나무는 지금 도시가 마이너스 2매도 이것을 인내하고 꽃을 피워낸다. 고통을 참아내면서. 이것이 오히려 나쁜 곳에서 꽃을 피우니 이걸 반어라고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구조를 그리면 돼요.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그러면 이때 꽃 반어라고 말한 것은 제대로 도시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어. 뿌리를 내리진 못했지만 잘 봐야 돼. 도시에 적응은 했어. 하다 보니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이런 거. 대충 읽으면 가서 해석 어려워요. 해석 안 돼요. 그래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 오케이, 됐네. 그럼 화자 자신이네요. 그럼 이거는 화자가 도시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신의 반어적인 모습을 통해 도시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문학은 독해력입니다. 보기 독해력. 그러면 봤을 때 1번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했다. 들뜬이니까 들뜬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화자와 동질감 그대로죠. 일단 보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성이 생긴 이파리, 내성.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내게 된 성질이죠. 그럼 내성이라는 건 인내하면서 인내한 이파리, 인내한 것 일단 도시에 적응한 거죠.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낸다. 그렇죠? 여기 시끄럽다고 되어 있으니까. 도시 환경이죠.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야 될 고통이죠. 인내. 신경증, 불면증. 나무 이퀄 나니까, 화자니까. 5번.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나무에 대한 비판. 틀렸네요.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분명히 도시 환경에 적응했다고 돼 있어요. 적응하면서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적응하면서도 꽃을 피운 것을 반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치욕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적응하지 못했다 아니고 나무 이퀄 적응한 거니까 답 5번 되는 거죠. 너무 쉽죠.
보기. 자, 윗글은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 소설이다. 그럼 이제 토끼를 만나는 부분이 민담인가 봐요. 같이 이 앞에서 잡은 줄거리랑 보기를 같이 연결시키세요. 민담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현대 소설이다. 바보 취급을 받는 황만근이 신이한 존재와 대면했으나 그러면 얘가 신이한 존재인가 보네요.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란 말이에요. 대면했으나 위기를 극복하네요. 그러면 둘이 그래서 위기 상황이 토끼하고 위기 상황인데 황만근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나오네요. 의외에 극복한다는 건 그럼 뭐야? 논리상 토끼와 싸운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네요. 승리를 한다는 거네요. 거둔다는 비현실적이란 이야기는 민담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사용. 이제 여기에 사용된 게 반복적인 거, 그 다음에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어구 사용이나 표현 방식이죠. 이거는 구성진 입담 등에는 그대로 잘 정리하세요. 언어의 주술성과 해악성. 미안하지만 문제를 막 던진 것 같네요. 이 지문하고 크게 상관성들이 없는데 좀 아쉽네요. 자, 황만근의 거대한 토끼와 겨루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개는 민담의 일반적인 특성. 그대로네요. 토끼가 너는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을 3번 반복. 언어의 주술적인 특징이네요. 그대로네요. 황만근이 니는 인자 죽었다 라고 발언하며 위협하는 것은 해악적이거나 위협하는 것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와 토끼가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군. 뭔지 모르겠지만 의외의 승리네요. 니는 죽었다. 근데 의외의 승리를 가져온 건 맞는데 소원을 들어주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이거는 바보자스가 라는 말은 황만근에 대한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변했음을 보여준다. 이 말은 맞네요. 왜? 신이한 존재의 우위가, 이 말은 원래는 신이한 존재가 우위였는데 변했다는 말은 아래로 우위가 내려온 거니까 황만근이 승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승리가 있잖아요. 그럼 바보자스가 라는 말은 황만근이 누구한테? 토끼한테 하는 말이겠네요. 황만근이 이렇게 됐죠? 어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의 주술적 복수. 그러면 안 맞네요. 이거 3번과 5번으로. 그러면 토끼가 이게 주술적 복수라는 말은 주술은 언어의 주술성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다가 복수에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여기 봤더니 오히려 소원을 들어주는 거로 갔는데 여기는 복수한다고 돼 있으면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냄새 나는 게 그냥 5번이네요. 지금 논리가 뭐예요? 지금 승리했다고 돼 있으니 복수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의외의 싸움에서 얘가 의외로 이겨서 승리에 도취하는 이야기, 황만근의 이야기로 가야지 갑자기 끝끝내 복수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내는 것은 황만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가 뭐 하는 거야? 여기에 황만근의 소원을 들어준 거라고 보는 거죠. 어머니가 주먹밥을 토해낸다는 건 그래서 가보면 알아요. 어머니가 지금 주먹밥이 목에 뭐 있다가 사는 거죠. 토해내면서 살게 되는 거지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려면 어머니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만 봐도 여러분들 요거 5번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지문을 읽어갈 때 황만근과 토끼의 싸움인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황만근이 이기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 얘기네 라는 거죠.